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저도 경제 콘서트 여러 번째 하고 있는데 오늘 주제만큼 빠져들어서 제가 들었던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듣다 보니까 저는 아마도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군대를 2번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아 정말 그렇잖아요. 나라는 지켜야 되는데 우리 젊은이 숫자는 줄어들면 우리 아들이 이제 고3인데 군대 갈 때쯤 되면 다 총 들고 전방으로 보내야지 무슨 보급병이니 무슨 취사병이니 그런 거 시키고 있습니까? 그게 아마 그 현역병을 말씀하시는 건 아닐 거고요. 뭐 예를 들면 경계 근무를 하는 무슨 민간 뭐 회사라든가 아니 경계 근무 하려도 저도 전방으로 끌려가서 경계 근무를 하지 서울 집에서 강원도 경계 근무를 원격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아마 부대가 곳곳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걱정이네. 50대 중반은 좀 다르지 않을까요? 야, 그때도 그러면 현역 갔다 온 사람 그래도 적응 잘한다고 현역 우선으로 뽑아갈 거 아닙니까? 아마 군에서 조금 더 그렇게 능력이 있으시면 능력을 아마 평가를 해서 가져가겠죠. 근데 어쩔 수 없는 게 저도 이제 끌려갈 나이가 뭐 한 5, 6년 후 10년 후쯤 되면 어차피 저도 일자리 없을 거거든요. 그러니 그래 고정관념을 좀 깨고 군대를 한 번 더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하는 생각도 들 수도 있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경계보다는 취사가 더 맞으실 것 같습니다. 정말 웃을 일이 아니네요. 그게 유일한 해법이겠다. 부대를 운영은 해야 되고 노인들은 도시에서 놀고 있고 딱 매칭이 되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야, 26장 정도의 그 자료 화면을 보여주시면서 24장은 매우 비관적인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래도 미안했던지 마지막 2장은 그래 축구라도 열심히 잘하면 되지 않냐. 비관 속에서도 항상 우리는 꿈을 꿔야 되기 때문에 꿈 꾸면은 뭔가 그래도 이루어지는 것이 있지 않을까요? 질문 많으시죠? 오늘은 제가 제 질문을 좀 줄이고 여러분들께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리겠습니다. 손 들고 여기에 질문 시스템은 수시로 손을 들어주세요. 또 그리고 질문을 하시다가 나랑 똑같은 질문을 저 친구가 했는데 마이크 들고 했네. 그럼 나는 내리면 되니까 수시로 이렇게 손을 들어서 양쪽에 계신 분들께 신호를 보내주시면 그분들이 알아서 마이크를 잘 전달해 주실 겁니다. 특별히 룰 없이 한번 잘 해봅시다. 예, 매우 어렵긴 한데 저는 그리고 오늘 들은 얘기 중에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소아과라든가 혹은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이 당연히 줄어들 거고 그러면 줄어든 없어진 그 동네에서는 아이를 맡기고 출근하는 게 어려우니까 아마 그 동네 젊은 부부들은 집단적으로 아마 이주를 해야 될 것이고 어디로 이사 가지 하면 참 답이 없을 테니까 앞으로는 그래서 서울 같은 곳은 애 없는 싱글들이나 애 없는 부부들은 일단 밖으로 좀 빠져주세요. 아이 있는 부부들이 일단 들어와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사실은, 룰이 생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되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일단은 그 아이들이 있는 부부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지역들이 만들어질 수는 있는데요.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은 한 2, 3년 지나면 그 아이들이 또 연령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 아주 어린 영아가 가고자 하는 스타일의 어린이집 서비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보다 좀 큰 뭐 예를 들어서 유치원이나 5, 6세, 7세 이런 아이들 있고 또 좀 지나면 이제 초등학생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면 우리가 2년, 3년 단위로 계속 이사를 가야 될 것인가. 한국 사람들이 이사를 좀 많이 다니긴 하지만 거기에 플러스 이런 요인으로 해서 이사를 계속 다니는 것이 사실은 해피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쉽지 않고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는 지금 이제 막 제기가 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어떻게든 솔루션을 좀 찾아야 되는 거고요. 아니요, 그거는 저희도 알고요. 어떻게든 솔루션을 찾아야 되는지는 저희도 알고 최 박사님은 그 솔루션을 내주셔야 되는 분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사실은 저는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이고요. 솔루션은 이제 그쪽 이제 서비스 담당하신 전문가분들이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하시죠. 저는 그분들에게 인구 문제 때문에 이런 거 하셔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강하게 하는 사람이고요. 뭐든지 좀 하셔야 됩니까? 아니면 이렇게 좀 하세요라는 그 뭔가 구체적인 행동 지침까지 주십니까? 인구로 이야기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지침을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범위 안에서 이 모습이 지금 이제 달라지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인구로 봤을 때 적정한 규모의 선이 몇 명이다. 뭐 이런 것들 이미 아마 그 사업하시는 분들은 많이 생각하실 겁니다. 마트가 하나 만들어지려면 어느 반경에서 이게 있어야 된다. 네. 아니면 이게 좀 더 큰 범위에서는 어떻게 운영이 된다. 근데 그 시스템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한국 같으면 제가 보기에는 편의점이 이렇게 많고 하는 것은 많이 걸어 다녀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자전거로 주로 다니는 곳이라면 사회가 그러면은 조금 더 이 범위가 넓어질 거고 차로 다니는 것은 이 범위가 조금 더 넓어질 겁니다. 근데 이제 일단 이 도시의 모습이 있잖아요. 이 도시에서는 어느 규모로 우리가 왔다 갔다 쉽게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린이집은 빠르게 갈 수 있는 곳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는 답이 어떻게 나온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무슨 주관식이 아니라 약간은 복잡한 객관식 형태의 질문이 이제 되는 것이죠. 대책은 없으시군요. 그렇죠. 네. 저한테 그것까지는 무리입니다. 어떡하냐 이거 참. 제 머리에도 잘 안 떠오르고. 질문부터 몇 분 들어보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지방에서 농협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또 어머니께서 저희 유치원을 어린이집을 하다가 요양원으로 바꾸시기도 하셨고 또 농협에 다니면서 그 외국인 분들이 상당히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고령화의 모습을 좀 더 느끼고 있는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가만히 생각을 했을 때 그렇다면은 사회적인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그 여성 고령자 청년 이쪽 부분보다 정부에서는 외국인을 유입하는 방법을 좀 더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외국인의 유입을 막는 뭐 제도적인 장치 이런 거를 어떤 게 있을까? 그리고 외국인들이 만약 이제 큰 규모로 이제 들어온다면은 우리는 그런 과정에서 뭐 투자라든지 아니면 부의 흐름 과정에서 어떠한 액션을 취해야 하고 아니면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지 그런 거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외국인은 사실은 들어오실 때 한국에 적어도 들어오실 때는 다 합법적으로 들어오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에서 밀항해서 들어오는 것은 거의 상상하기 힘든 있을 수는 있지만 삼면이 바다고 북쪽으로는 합치면은 100만이 훨씬 넘는 양쪽 합쳐서 군대가 지키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결국은 비자를 받아서 오십니다. 한국에서 외국인 주로 받아들이는 외국인 일하시는 분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E9이라고 그래가지고 고용 허가제 형태로 들어오십니다. 기본 컨셉은 일정 기간 돌아와서 일하다가 나가신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4년 10개월 정도 일을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갱신해가지고 한 번 더 이렇게 일을 하실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기간이 끝나면은 나가셔야지 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오히려 외국인들이 어떻게 보면 정주하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들어오고 일할 사람 필요한 만큼 내보낸다라는 생각이었는데 근데 지금 시점에서 보면 사실은 그 반대의 고민이 훨씬 필요한 상황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10년을 한국에서 살았는데도 결국은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그분들을 다 그러면 내보내는 것보다는 생각해 보니까 한국말도 그 사이에 잘 배웠고 한국 문화도 많이 친숙해졌고 일터에서도 이제는 뭐 조장, 팀장 할 정도로까지 현장에서 되게 일 잘하시는 분이면 그런 분들은 조금 더 아니면 장기적으로 한국에서 사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더군다나 우리가 인력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 분들이
그 위의 비자로 바꿀 수 있는 E7을 바꿀 수 있는 길을 열어줬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은 아주 조금밖에 길이 안 열려 있어요. 뭐 여러 가지로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지금 몇 년 사이에 좀 많이 달라지고 제도적인 변화가 있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시적으로 단순 노무직으로 오셨던 분들이 그 중에서 조금 더 선별적으로 장기 거주하실 수 있게 되는 분들이 많아질 겁니다. 아마 생각하셨던 거와는 조금 다른 답변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우리 사회는 저는 그런 모습으로 나갈 거라고 보입니다. 제가 10년 후에 군대를 가면 그런 분들과 같이 지내면서 매일 나오는 식당에 카레나 쌀국수가 많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겠군요. 저는 그게 꼭 나쁘지 않다고 생각되는 저도 게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저는 카레는 인도 카레가 맛있는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쌀국수도 제대로 된 베트남식, 태국식 쌀국수가 저는 더 맛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다양성을 우리 한국 안에서도 좀 맛볼 수 있게 되는 사회로 바뀌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최 교수님도 남의 일 아닙니다. 저랑 같이 가십니다. 군대 가면. 같이 가는데 저는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도 사실은 예. 집보다는 혼자 사는 군대가 나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는 개인의 인생을 위해서라도 저도 이제 군대 다녀왔습니다만 그 시절에 한 2, 3년은 조금 아까운 시기이기도 하고 좀 길다는 생각은 들어요. 괜찮았지만 그런데 지나오면 한 50대쯤에서 한 2년, 65세에서 한 1년 정도는 좀 떨어져서 군대처럼 혼자 지내면서 친구도 거기서 또 사귀고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잠깐 생각해 보니. 생각해보면 나쁘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마 제대할 때쯤 되면서부터는 고민이 많아지는데 그 전에 제대하고 뭐 할 건가? 그렇죠. 그 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살아도 되는 시기. 근데 밥도 주고 재워도 주고 뭐 그것이 나름 장점이 있었던 순간들은 있었죠. 그렇죠. 저 끄떡이는 아버님 그렇죠? 이건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만. 예.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씀드린 상황입니다만 앞으로 우리 사회가 닥쳐야 할 고민과 솔루션이 그동안에 생각했던 범주보다 훨씬 넓어지겠구나. 무릎을 치고 그런 일도 벌어지겠구나 하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종종 말씀은 드립니다만 노인들이 일을 오래 하는 수밖에 없다. 최 교수님도 70세, 75세, 80세까지 비슷한 일을 하든 다른 일을 하든 하는 수밖에 없다. 그들의 일자리도 문제고 우리 사회의 일손도 문제니까 65세, 75세가 일을 활발하게 잘 해주면 해결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긴 한데요. 우리나라 고령자들이 사실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OECD 어느 나라보다도 70대 고용률이 거의 2배로 높습니다. 물론은 이제 그분들의 이제 소득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긴 한데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노인의 일자리를 더 늘리자라고 했을 때 생각할 수 있는 건 이미 많이 일을 하고 있는데 만약 그분들 중 상당수는 사실 소득만 어느 정도 된다고 하면 완전히 은퇴하실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사실은 좀 간단하지 않습니다. 아마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성 일자리 많이 활용하자. 근데 지금 시스템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저출산 문제랑 연결지어서 생각을 하면 여성들이 지금 갖고 있는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더 많이 일을 하면 둘 중 하나는 포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출산율은 더 떨어지고 그러면 인구 문제는 장기적으로는 더 심화되고 그 악순환에 지금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고쳐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들이 같이 좀 수반을 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지금 노인 일자리라고 하는 게 항상 대체로 정해져 있죠. 실제로는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이 별로 없는 일, 그냥 노인들끼리의 접촉만 있는 일로 한정하는데 그 이유는 저도 나이 들고 그러면 그렇게 될 거고 벌써 느낍니다만 저도 손경제 커피 타임을 녹음하다가 중간에 다른 일이 있어서 가잖아요. 예. 그럼 저만 빠지고 나머지 세 분이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화기애애하고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나 진짜 들으면서 눈물 나더라고요. 아니 제가 그렇다고 무슨 엄청나게 권위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나름 또 저도 그 즐겁게 해준다고 하는데도
그렇게 싫은 모양이에요. 어떡하죠 이걸? 그러니까 점점 나이 들면 아 저분이 서빙도 할 수 있고 안내도 할 수 있고 일도 할 수 있고 못하는 건 아닌데 괜히 저분과 같이 일하면 내가 싫어라고 하면 그분은 못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산성이 아무리 뛰어나고 있다 하더라도. 사실 생각해 보면은 주변 모습들이 지난 한 10년, 20년, 30년 사이에 정말 많이 달라진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30년 전에는 주유소에 일하시는 분들이 젊은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한때는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일하시던 그런 분위기를 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는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중장년들이 주로 일을 하시고요.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는 이제 무인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사회 시스템이 계속 달라지는 거죠. 그 과정을 어떻게 우리가 조금 더 잘 바꿀 것이냐. 이제 이 과정이 우리 사회 전체도 그렇고 일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조금 더 행복하게 만족스럽게 바꾸는 방향을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게요. 좀 더 친절해지고 제 입장에서는 좀 더 비굴해져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점점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밖에 나가서 저보다 이제 나이 많은 어르신들의 서비스를 가끔 받잖아요. 특히 이제 어디 주차장 같은 데 예. 들어가서 차 대려고 그러면 인상 가득 찌푸린 할아버님께서 나오셔서 어이 왜 왔어? 라고 질문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아 나도 비슷하게 살고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예. 그러나 그건 반드시 만들어야 되겠네요. 노인 일자리 어떻게 할지 같이 만드셔야지. 최 교수님 일자리입니다. 결국은 딴 남의 얘기 아니라. 이미 사실은 많이 달라지기 시작한 시점이 됐다고 보이는 게 기존에 있었던 노인분들과 다르게 지금 이제 노인으로 진입하신 분들은 그래도 그 전에 커리어 자체도 많이 다르시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전에는 한국 전쟁 고 시기 아니면 고 이전 시기에 살던 분이라면은 그래도 한국 정부의 시스템이 만들어져서 어느 정도 교육도 받으시고 이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은퇴를 시작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은 건강 상태만 봐도 좀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또 한 20년 후에 또 이 노인으로 이제 접어드실 이 분들은 그때부터는 이제 대학 진학률이 확 높아졌던 시기예요. 그래서 그때는 또 다른 노인들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노인들에게 주로 주어지는 일자리들 이런 부분들이 같이 달라져야 되겠죠. 그때 돼서는. 하여간 새로운 세대들, 저는 저의 이제 아들, 딸들 세대와 같이 일해야 되는 상황이 왔으니 잘 맞춰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요즘 저를 위해서도 집에서 아이들이 예전 같으면 집에서 어디 아빠한테라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저희 집에 한번 와보시면 많이 펼쳐지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도 그러시나요? 저도 깜짝깜짝 놀라고 가끔씩 이제 친구들과 그런 얘기를 하면 야 나는 그 정도는 아닌데 너네 집은 좀 심하다라는 이야기들을 듣습니다만 저는 그보다는 내가 거기에 적응해야 되니까 여기서 버럭하기 시작하면 저의 일자리는 앞으로 없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견디고 있습니다. 아까 중간중간 말씀해주신 그 인구의 변화 중에 제가 궁금했던 건 자연스럽게 실출생아 숫자가 이렇게 흘러내리는 게 아니라 툭툭 떨어지는 어떤 계단식의 예. 변화가 한두 번씩 있더군요. 예. 지적하시 주신 대로 84년에 한 번 있었다고 하고 그 이후에도 뭐 97년에도 있었고 2002년에도 있었고 그때 갑자기 뚝뚝 떨어지던 그 변화의 원인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혹시? 일단은 저출산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83년도가 우리나라에서 저출산이 시작되는 원년인 시점이 되고요. 그 다음에 2002년도 같은 경우가 이제 초저출산이 시작되는 딱 그 시점하고 같이 맞물립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과 다르게 출산율이 뚝 떨어졌던 측면이 이제 일단은 크고요. 그 부분이 이제 전체 인구를 갖다가 이제 그 출생아 수를 갖다 확 낮춰버리는 효과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약간의 이렇게 플럭추에이션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가임기 청년 인구 규모가 계속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계속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굴곡이 계속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출생아 수도 그 안에서는 이렇게 범위가 계속 달라집니다. 사실 다른 나라 봐보면 네.
이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훨씬 단순해요. 일본 같은 경우도 딱 베이비붐 그 단가이 세대 3년 딱 있고요. 그다음 쭉 떨어졌다가 그 단가이 세대의 자녀 세대에서 한번 이렇게 에코 이렇게 나온 걸로 아주 단순합니다. 설명이 간단한데 예, 근데 한국은 어쩌다 보니 그 일제 강점기의 전쟁에 또 그 이후에 대단히 빠른 경제 성장의 와중에 이 변화의 모습들이 여러 번 굴곡을 만들어냈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84년에 왜 갑자기 출생아 숫자가 뚝 떨어졌는지 그 전에 비해 혹은 97년 혹은 2002년 뭐 이럴 때 뚝뚝 떨어지던 그 원인은 아직은 글쎄 왜 그랬을까? 이 정도가 우리의 최선의 정보입니까? 80년대 그때는 이제 그 시기쯤부터는 이제 그 기존에 있었던 가족 계획들이 조금씩 이제 달라지기 시작하는 시점이 들어가고요. 오히려 가족 계획에서 예. 그다음에 2002년 같은 경우가 가장 이제 관심이 가는 부분인데 생각해 보면은 아이들이 태어나는 것은 그로부터 한 1년 전에 결정이 납니다. 임신 기간까지 10개월이 있잖아요. 그리고 보통은 이번 달에 아이를 갖자 해도 평균적으로는 몇 달이 걸리는 게 보통 일반적이죠. 그래서 한 1년을 역산해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2002년을 기준점이라고 이야기했지만 2000년에서 2005년 떨어진 걸 생각을 하면 자, 2000년에서 한 1년 전 그래서 97년, 98년, 99년에 한국 사회의 큰 변화 그 변화가 그 이후에 지금 새로운 초저출산으로 쭉 연결돼 왔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을 겁니다. 외환위기의 충격으로 해석하는군요. 외환위기 충격에 그리고 그로부터 만들어진 우리 또 다른 사회의 변화들 그게 시작점이 됐던 거죠. 저출산에 대해서는 요즘도 계속 대책을 만들고 있고 토론도 이루어지고 있고 하는데 저는 이제는 그 토론에 대해서 그렇게 귀를 기울이고 듣는 걸 살짝 포기해가는 시점인 것이 저출산의 원인에 대해서 다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시지만 제가 납득이 잘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라고 하면 뭐 젠더의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출생 여성의 문제는 아닌 건 저도 압니다. 아이가 안 태어나고 아이를 많이 낳아서 기르지 않으려고 하는 여러 이유 중에 가부장적인 문화 내지는 뭐 살기 팍팍함 뭐 등등이 당연히 올라오는데 예전에 우리가 아이를 많이 낳을 때는 그럼 그때는 가부장적인 문화가 덜했고 그 당시에는 살기가 덜 팍팍했냐 생각하면 또 그건 아니라서요. 그래서 이게 인과관계가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그 두 가지를 이제 각각 말씀을 드리자면 예전에 가부장적인 시절에는 훨씬 더 아이를 많이 낳았습니다. 60년대, 70년대 지금보다 훨씬 가부장적이었고 어떻게 보면은 아직까지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사실 많이 나아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떨어졌던 것은 그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사실 이 일가정 이 두 가지 영역이 부딪히는 것은 정근대 사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면 농촌 중심의 이런 사회에서는 그것이 많이 융합되어 섞여 있었어요. 그러던 것이 근대로 접어들면서 근대 산업화 도시화되면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한국으로 치면은 뭐 60년대를 지나고 70년대, 80년대, 90년대 오면서 이제 일가정이 이제 둘이 완전히 분리가 된 거예요. 근데 분리가 돼 있을 때까지는 상관이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안에서 남자가 하는 일, 여자가 하는 일, 과거에서부터 있었던 이 남녀 어떻게 보면 하이어라키를 이용해서 역할이 딱 분리가 돼 있었거든요. 그러던 것이 이제 여자들이 사회 활동을 하고 경제 활동을 시작을 하면서 이 시스템화가 안 맞는 겁니다. 이 시스템을 갖다가 맞춰 나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것을 지금은 더 많은 여성들이 일자리에 나오는데 그거의 답은 아직까지도 못 찾고 있는 상황. 그러다 보니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이게 만약 우리가 답을 찾는다면 뭐 그렇다면 지금보다는 뭐 과거처럼 3명, 4명 낳는 사회로 가지는 못합니다. 2명도 힘들 겁니다. 그렇지만 이게 뭐 0.78, 0.8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것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이 될 거다라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옛날보다 우리가 훨씬 더 잘 사는데 근데 주거 고민을 하지만 사실 따져보면은 뭐 주택 뭐 공급률이나 그렇게 따져보면 오히려 우리가 더 낫지 않나 과거보다. 근데 그것은
사실은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겁니다. 아이를 낳는다는 거, 뭐 결혼도 포함해서요. 사실 생각해 보면은 상당히 많은 삶의 변화를 가져오고 그것이 그 순간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수십 년을 자기의 삶이 달라지고 특히 아이의 경우에는 책임을 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자기의 생각, 그 주관적인 판단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똑같은 100만 원을 번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면 의미가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 사회에서 소득은 쭉 올라갔지만 특히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한 2015년 그 시점부터 특히 미래가 그렇게 밝지 않다. 심지어 내 부모 세대보다도 더 안 좋을 것 같다. 이런 시각들이 크게 확산이 됐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헬조선이라는 용어가 뭐 용어 자체는 그 몇 년 전에 만들어졌는데요. 그 용어가 급속도로 확산되던 시점이 2015년 부근이고요. 그러면서 뭐 수조론도 나오고 이런 식의 그 결과들은 많은 사회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생각하는 미래에 대한 암울함, 불안감 이런 것들이 고조되는 상황에서는 물론 그걸 만들어내는 객관적인 뭐 소득이라든가 일자리라든가 집이라든가 다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그걸 바탕으로 판단을 하는데 그 판단의 결과가 계속 암울해져 가고 있는 모습이 그것이 저출산으로 연결돼 있다고 보이고요. 그 암울함의 원인은 성장의 정체일까요? 아니면 예전보다 나빠진 건 격차는 커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다들 소득이 늘고 생활 수준이 올라갔지만 그 격차는 더 커진 것 같기는 해요. 그거일까요? 그게 아마 세대별로 좀 그 느끼는 것이 다를 겁니다. 지금 청년 세대가 느끼는 것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격차 문제도 크고요. 그다음에 우리 사회가 성장이 빠르게 증가를 해왔고 그와 동시에 상당히 성장 지향적인 그런 것을 우선시하는 한국 사람들이었는데 그 상태에서 성장이 지체되다 보니까 갖는 불안감은 훨씬 더 커졌다고 보입니다. 이제 거기에 하나 더 추가를 하자면 힘들더라도 같이 할 수 있다. 같이 하면은 이 사람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우리 더 크게 보면 우리 사회가 나를 도와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지금 앞서 말씀드린 2015년 정점으로 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동시에 유행했던 또 하나의 용어가 각자 도생입니다. 그러니까 이 각자 도생이 팽배해진 이 사회에서는 사실은 어렵기도 한데 이 어려움도 내 앞가름 일단 생각해야지 누구랑 같이 결혼하고 아이 낳고 하는 것 하나를 낳더라도 둘은 정말 힘들지 이런 문화로 간 게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바꿔줄 수 있을 것이라는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아이를 낳아서 잘 기를 자신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내지는 아이를 하나 낳으면 신경 써야 할 것이 더 많아지는 상황이 더 부담을 키우는 것 같기는 합니다. 저도 이제 결혼 생활이 이제 한 20년 넘어가기 시작하면 최 박사님도 느끼시겠습니다만 부부싸움 할 일이 별로 없어집니다. 서로에 대한 기대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뭐 장마철에 비 오는 게 뭐 짜증날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넘기고는 있는데 가끔씩 부부싸움 직전까지 가게 되는 사태가 주로 이제 저는 아이와 관련해서 벌어지는데요. 보통 이제 아이가 성적이 안 좋거나 학원을 다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학원을 보내야 되냐 하면 그런 일 하면 저하고 이제 아내하고 의견이 충돌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면서 쏘아보면서 당신이 이 아이의 인생을 책임질 거냐라고 질문을 하는데 저는 그 용어와 말과 말의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저 눈빛 저걸 보고 야 이게 각자가 각자의 아이에 대한 사랑이 크다 보니까 이 부담이 이렇게 크고 그 부담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가치가 남아나지 않는구나 그걸 느껴서 이건 각자가 자기가 자기 아이를 기르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다 라고 저는 결론을 내리고 제도를 바꿔서 아이를 낳는 건 좋은데 기르는 건 그냥 섞어서 기르기 바꿔서 그러면 마음 편하게 기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내 아이가 아니니까 우리 집에 있는 아이는 아니 근데 이게 그냥 웃을 이야기는 아닌 것이 조금 더 변명을 드리면 주식 투자도 그렇답니다. 주식 투자가
원래는 쌀 때 사고 비쌀 때 팔아야 되는데 사람의 인성과 감성은 거기에 그렇게 적용해서 냉정하게 할 수가 없대요. 싸면 이제 걱정이 자꾸 내려가면 걱정이 쌓여서 얼른 팔고 싶고 올라가면 조금 더 오를까봐 욕심이 생겨서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게 이 돈 벌어서 어디 술집 가려고 하는 욕심 아니거든요. 좀 더 자산을 불려서 우리 가족들 행복하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못 판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는 하면 매번 판판이 깨지는데 어떻게 기관 투자자들은 저렇게 좋은 성적을 내느냐? 이유는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고객 돈이기 때문에 냉정하게 손절매하고 내지는 냉정하게 쌀 때 사고 뭐 비쌀 때 팔고 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더군요. 특히 그래서 자녀들도 그렇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저희 들어오기 전에 이렇게 사적으로 이야기해봤더니 저랑 아이들이 지금 비슷하더라고요. 네, 고3, 중3입니다.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네, 뭐 이미 그 단계는 지나간 것 같습니다. 예, 고3 걱정은 안 합니다. 이제 제가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3이 약간 신경 쓰이긴 합니다. 네, 중3이 어렵죠. 그렇죠? 예, 네. 나가서 따로 저희는 얘기 나누시고요. 질문을 할 줄 알았는데 점잖으신 분이라서 예, 마이크 드릴까요? 예. 위쪽에 네. 뒤쪽에 마이크가 하나 있고요. 흰 옷 입으신 두 남성분에게는 마이크를 좀 전해주세요. 네, 오늘 되게 좋은 강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는데 이런 인구 변화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외국에서도 비슷한 사례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우리가 좀 보고 우리도 이렇게 대응하면 되겠다 할 만한 그런 케이스들이 있는지, 특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가 이제 이런 인구 변화를 완화시키는 법과 또 거기에 대해서 잘 적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외 사례들 많이들 뭐 연구자들은 보고 있고 정부 정책에서도 해외 사례들 좋은 거 많이 가지고 오려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출산율이 낮고 이렇게 빠르게 바뀐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의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외국의 사례를 보고 오는데 흉내내기가 되면 그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 사례에서도 어떤 조건에서 이게 긍정적인 효과가 나왔다, 어떤 식으로 바뀌니까 좋았다라는 걸 갖다가 조금 더 면밀하게 해야지, 단순히 이거 뭐 좋은 거 있으니까 가지고 들어온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조건에서는 잘 작동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죠. 예를 들면 혹시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육아휴직 같은 게 예를 들 수 있을 텐데요. 육아휴직 같은 경우 뭐 해외에서 선진국들에서 많이 쓰고 있고 이미 긍정적인 이야기들 많이 하는 좋은 제도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육아휴직이 생각 외로 부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사례들도 좀 있습니다. 출산율 제고에 예, 뭐 아마 한국에서도 그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육아휴직 하면서 애 키워봤더니 진짜 힘들더라. 하나는 해봤는데 둘째는 못 낳겠더라. 뭐 이런 말씀하신 분들, 직장이 좀 더 쉽더라, 일하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육아휴직에 갖는 강점들이 나타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육아휴직의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육아휴직이 일부분 특정층, 주로 여성들 중심으로 사용될 경우에, 그러면은 뭐 기업 입장에서 같이 동료들 입장에서 육아휴직으로 자꾸 조직에서 빠져나가면은 사실은 쉽지 않죠, 회사 운영하기가. 그러다 보면 그분들에 대한 차별적인 시각들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육아휴직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문제들이 많은 사람들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거라면, 남자든 여자든 아이를 키우는 모든 사람들이 쓰는 거라면, 그러면 차별적인 시각이 누군가에게 타겟팅되지 않고 또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면 이제 긍정적인 효과가 제대로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여성 중심으로 이제 운영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거고요. 이 여성 중심으로 되는 걸 바꾸자라고 하지만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육아휴직 할 경우에는 사실상 소득 감소를 갖다가 감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내가 주로 우리 집에서 돈 벌어 와가지고 생계를 책임지는데, 그리고 내가 커리어를 갖다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 육아휴직 쓰는 것은 그런 것 좀 걱정하지도 않아도 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 정도 돈이 많거나 그런 직종이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면 사실은 쉽지 않죠. 육아휴직을 여성들에게 주지 말고 의무적으로 배우자인 남성들에게 주고 그 남성의 소득을 온전하게 보전해줘서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그 아이를 기르는 일련의 그 고생을 남성들에게 몰아줘야 그래야 여성들이 아유 두 번째 아이는 힘들어서 못 나겠어 그런 생각을 안 한다는 말이죠. 청년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지금 저출산 정책들이 효과가 나지 않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청년들이 자기를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이게 국가를 위해서 나보고 좀 더 희생하라고 하는 거라고 받아들이거든요. 아이를 낳도록 유혹하고 그렇죠. 있다.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저출산 문제, 앞으로 인구 문제가 심각해진다고 하니까 국가가 나보고 아이를 낳으라고 한다. 근데 나는 지금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힘들 것 같은데, 어려울 것 같은데 하는데 국가가 나를 갖다가 뭔가 새로운 의무를 자꾸 부과하려고 한다. 그래서 오히려 정책에 대한 반감을 많이 갖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의무라는 것을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건 좀 적절하지 않다. 이게 지금 그 반감이 청년 여성뿐만이 아니라 청년 남성들도 마찬가지라고 보이거든요. 아이 안 갖고 적게 갖겠다는데 왜 당신들이 간섭이냐라는 정서입니까? 아이를 낳고 안 낳고는 내가 결정한 문제인데 너희들은 신경 꺼라. 날 도와주는 건 별로 없는데 왜 자꾸 나한테 또 다른 의무를 부과하려고 하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드는 거죠. 사실 정책 따져 보면은 지원 정책인 경우도 사실 훨씬 더 많은데, 그런 의도가 많은데, 근데 모습들은 얼핏 이게 사실은 옛날에 그 우리 유산이 남아 있어서 그렇습니다. 옛날에 가족 계획이 워낙 성공적이어서 그때 하던 스타일의 모습들이 자꾸 남아 있다 보니까 청년 세대들에게 자꾸 이렇게 훈계하듯이 접근하거든요. 새로운 의무를 주는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정책 효과가 좀 돈은 쓰는데 나타나지 않는 한 원인으로 보입니다. 그냥 SNS에 예쁜 아기 사진을 막 살포하는 걸로 거기서 그냥 멈춰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걸 갖다 좀 많이 해줘야죠. 이렇게 도움은 안 되는데 캠페인성으로 하는 것은 제일 좀 잘못된 방식이라고 보입니다. 그렇네요. 말씀 듣고 나니까 그런 것 같다는 생각도 또 듭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경제를 통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법은 결국에는 정치에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아까 계속 예시 들어주셨던 것처럼 외국인 노동자들도 결국 나가야 되고 연장해봤자 또 나가야 되고 하면은 단순 노동밖에 못하게 되고, 또 이진욱 프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군대 문제도 사실 뭐 남자들이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인구가 부족하다면 여성분들, 이 말씀 드린 벌써부터 좀 째려볼 수 있을 텐데요. 마치 결국엔 다 정치적인 문제고, 이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에서 조금은 희망은 90년대 초반, 제가 91년생이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많이 낳으면 조금은 좀 나아질 것 같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결국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러려면 결국에는 여기 오신 대부분들이 경제가 궁금해서, 결국 내 자산이 어떻게 될지가 궁금해서 오셨을 텐데, 교수님뿐만 아니라 우리 진행자님께서도 많은 지식을 갖고 계시니까 앞으로의 우리나라가 일본처럼 잃어버린 시대로 갈지, 아니면 싱가포르나 룩셈부르크처럼 1인당 GDP가 높을 수 있는 나라로 갈지, 10년? 길게까지는 아니고 한 10년 정도 내에 우리나라의 경제는 어떻게 될 건지, 그런 견문을 묻고 싶습니다. 요약하면 인구 감소, 저출생 오케이, 투자는 어떻게? 질문은 같이 받았던 것 같은데 질문만 요약을 해주시네요. 인구 측면에서는 지난 몇 년을 바라보면은 사실 암울한 상황이고 더 암울해지고 뭐 이런 모습이 왔는데요. 저는 오히려 올해 이런 위기 의식을 많이 느끼는 게 좋은 반전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작년 한 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특히 올 초에
혼인이 엄청나게 늘었거든요. 작년 같은 해 대비, 그러니까 지난해 대비 같은 달로 보면 거의 한 19%, 한 20% 정도씩 지금 결혼인식이 좀 늘어난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그 연령대가 사람도 많기 때문에 그 효과가 하나라도 있었을 테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인과 또 출산을 계속 미루고 포기하던 분위기에서 뭔가 좀 달라질 수 있는, 뭔가 그 안에서 약간 꾸물꾸물한 이 압력이 좀 눌려졌던 압력이 좀 이제 분출들이 나오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사실 생각해 보면 0.78에서 더 내려간다. 뭐 지금 추세를 보면 좀 더 내려갈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오늘 이 자리니까 주식 같은 경우 보면 그렇잖아요. 떨어지면 더 떨어지고 계속 한도 없이 떨어질 것 같고, 올라갈 때는 또 계속 올라갈 것 같고, 뭐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출산율도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계속 떨어질 것 같은데 사실 생각해 보면 그 자체에 지금 그 청년들이 낳고 싶어하는 정도도 있기 때문에 과연 0.78도 사실은 상상할 수 없는 수치였기 때문에 이게 0.7, 0.6까지 떨어질 수 있을까? 그와 동시에 혼인처럼 뭔가 달라진 분위기들이 좀 만들어진다면 여기에서 좀 적극적인 사회 변화가 좀 필요하겠다. 정책도 좀 과감하게 나오고 우리 기업 문화도 많이 바뀌고 그걸 할 수 있도록 요즘과 같은 위기의식이 곳곳에서 나오면은 정말로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조금 더 투자에 긍정적인 생각을 장기 투자로 보신다면, 단기는 모르겠습니다. 본다면 긍정적인 그 가능성도 있겠다 싶습니다. 질문하신 분이 마이크 하나 있고요.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질문 진작 손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밤까지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 질문해 보고 싶은데요. 출산에 대해서 저는 아버지가 뭐 저하고 동생 2명이라 저도 결혼해서 애를 낳을 때 2명 생각했고, 저도 이제 아들이 2인데 얘네 2은 아빠 일하는 거 보니까는 뭐 나는 굳이 결혼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로부터 그런 게 있어서 아이들이 왜 그런 생각을 할까 하고 생각해 봤더니 이제 아빠가 그 학원 사교육비에 들어가는 돈이 많이 들어가니 이걸로 이제 애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 사교육비에 대해서 뭔가 대안이 있으면 좀 다른 부모들도 아이를 더 가지려고 하지 않을까, 그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인구가 뭐 그 세대에 뭐 아까 뭐 90만, 뭐 80만, 뭐 20만인데 반으로 치면 예전에는 60명이 한 반이어서 반에서 1등을 하려면 59명을 제쳐야 되는데 지금은 25명이니까 24명을 제치면 오히려 나머지 30명은 로봇가 일하고, 오히려 경쟁을 조금만 노력하면 뭐 앞서 나갈 수 있고, 좀 오히려 역으로 생각하면 좀 좋은 세상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사교육 대책 어떤 것이냐? 그리고 인구 줄면 경쟁 감소해서 더 좋아질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비관적으로만 생각하시냐? 답을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질문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으실 텐데 죄송합니다. 농담입니다. 조금 전에 하신 분의 질문은 너무 질문답지 않다. 내 이 질문을 보면 정말 깜짝 놀랄 것이다. 나는 이 질문은 정말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할 거라고 자신 있다만 손들어 주십시오. 정말들 뻔뻔하십니다. 네. 그러면 초록색 티셔츠 입으신 분과 흰색 티셔츠 입으신 분이 가위바위보 하십시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네. 어떤 질문인지 기대됩니다. 일단 답을 주시고요. 먼저요. 네. 사교육비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교육비를 갖다가 줄여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네. 지금 교육비 부담뿐만이 아니라 전체 양육 비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게 사실 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정부에서 양육 지원을 갖다 계속 해주는데 지금 이 비용 증가세를 갖다가 좀 반전시키는 거, 과거에 비해서 점점 이 아이 한 명을 키우는데, 낳고 기르는데 들어가는 것들이 점점 늘어나고 그 가격 단가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산후조리원 이용하죠. 그 기간 보통 한 2주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서비스들 이용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크면은 노는 것도
예전에는 그냥 동네에서 뭐 운동장에서 뛰어놀던 것이 이제는 뭔가 돈을 내고 지불하는 방식으로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반전시키는 것. 저는 그 반전시키는 거의 첫 번째는 뭐 사교육 자체로만 해서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거기에는 결국 부모들의 참여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조금 더 같이 아이들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것. 핵심은 이제 아빠들이 될 거고요. 아빠들이 조금 더 아이들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사회로 바뀌는 것. 그걸 만들어내는 게 필요할 겁니다. 조 박사님은 역시 좀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답과 대안을 생각하시는데 저는 조금 좀 다릅니다. 즉 사교육비를 많이 쓰게 되는 건 이게 내 자식이기 때문이라서 내가 내 자식을 기르는 시스템에서는 쉽지 않다. 농담이고요. 아니, 그 부분에서 이제 하나 있는 게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게 사실 힘들고 돈도 많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근데 낳고 기르는 게 좋기 때문에 하거든요. 제가 어디서 강연하면 담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담배 몸에 안 좋은 거 다 알면서도 좋으니까 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 낳는 것도 낳아서 길러보니까 좋더라 해야지 옆에서 보고 좋은 거 보고 자기도 좋았으니까 둘째도 낳고 또 경우에 따른 셋째도 낳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힘들기만 해서는 아예 포기하거나 아니면 하나 낳고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좋은 걸 충분히 누릴 수 있게 해주려면 무엇이 달라져야 될까? 제가 아까 아빠들 그 휴직 뭐 휴가 뭐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 제가 예전에 인터뷰했을 때 아빠가 이제 그 육아휴직을 쓴 사람이었어요. 그분의 와이프 인터뷰를 해봤어요. 산후 우울증 이야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이 낳고 정말 힘들었다. 그러니까 어린애 돌보는 것도 힘들지만 자기 삶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그리고 앞으로 이 미래를 어떻게 책임져야 될지가 너무나 불안한 거예요. 근데 그걸 혼자 하고 있으니까 그 불안감을 갖다 공유하지 못하고 그 우울증에 빠져 있었는데 남편이 육아휴직을 쓰면서 남편도 당연히 힘들었죠. 애 돌보느라고. 근데 그 불안감을 공유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을 공유하고 나니까 나 처음으로 행복감 느꼈다라고 그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져야 사실은 출산을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가 다 이쪽으로 연결되죠. 그래서 잘 사는 나라, 괜찮은 나라가 되는 게 그냥 이 문제 해결책이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 사교육에 관한 제가 답변 드릴 게 아까 그 재테크 어떻게 하느냐 이거하고 사교육에 대한 문제는 저는 사교육이 치열한 나라들 다른 나라들 몇 군데를 좀 공통적으로 들여다본 결과 사교육에 성공했을 때와 사교육의 실패 내지는 방치했을 때의 결과가 차이가 크면 클수록 치열해지고 그렇게 되더군요. 우리나라는 사교육에 성공을 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과 사교육에 성공하면 좋은 직장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좋은 직장을 넣기 위해서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지금 당장은 그거밖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하는 건데요. 좋은 직장이 아닌 직장에 들어가는 거에 삶의 여정의 차이가 너무 큽니다. 다른 나라는 A라는 직장에 다니다가 사표를 내고 B라는 직장에 옮기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섞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네가 알아서 할 일이고 지금은 티 없이 맑게만 자라라 이제 하면 되는 건데 중학교 성적이 고등학교 성적을 좌우하고 고등학교 성적이 대학 입시를 좌우하며 대학의 높낮이가 그 다음의 삶을 상당 부분 좌우하는 걸 눈에서 보면 그렇지 않기가 이제 어렵게 되는 거라서 저는 어려운 일이겠으나 대학교의 성적이나 고등학교의 성적이나 이것이 이제 첫 번째의 회사를 결정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으나 그 회사도 공부 잘하는 학생 뽑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뽑고 나면 아이고 잘못 뽑았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아이고 여기는 내가 잘못 선택한 회사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텐데 그 다음에 좀 더 섞일 수 있게 하면 될 텐데 우리나라는 그게 잘 안 되죠. 왜냐하면 좋은 회사의 정규직들이 퍼포먼스를 내지 못해도 회사가 자를 수 없는 시스템이라서 좋은 회사에 공석이 안 납니다. 그리고 그런 시스템이라 사람을 좀 더 뽑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회사인데도 안 뽑아요. 채용에 실패하면 골치 아프니까. 그래서
자꾸 좋은 회사에 공석 베이컨시가 생기도록 만드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인생이 역전도 되고 나중에 열심히 하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렇게 사교육에 치열하게 투자를 하는 게 좀 덜해지지 않을까. 중고등학교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 힘쓰는 부모 별로 없잖아요. 왜? 건강 관리는 내가 힘써줘도 40대에 달라지기도 하고 지가 40대에 잘하면 되는 건데 내가 뭐 열심히 할 일이 뭐가 있어 하니까 안 하는 건데, 사교육은 아마 20살 전후에 뭔가가 삶을 많이 좌우하는 이 사회 시스템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걸 좀 바꾸는 게 필요한데 모르겠습니다. 예, 저희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초록색 티셔츠의 질문을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질문에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도 학계 출산율을 줄이고 있는 입장에서 좀 사회 경제에 죄송한 마음입니다. 근데 제 궁금한 부분은 아까 70년대에는 거의 100만 명의 이제 아이가 태어나다가 지금 한 20만 명 수준까지 떨어졌는데요. 우리가 인구가 감소하는 게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정말 문제인지. 왜냐하면 3천만의 인구가 4천만 될 때도 너무 사람이 많아져서 문제다. 4천만에서 5천만 갈 때도 많아져서 문제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줄어드니까 문제다라고 하는 게 올라갈 때도 문제, 내려갈 때도 문제. 그럼 결국 우리는 그냥 이 수준에서 멈추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사회 시스템을 유지하고 싶은 거지. 그게 준다고 정말 문제라고 생각하시는지. 선생님, 저 좀 전에 빨간색 티셔츠 어르신께서 네. 두 번째 질문으로 꼭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문제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꼭 그렇게 생각해야 하느냐는 질문을 드렸는데, 네. 지금 하시는 그 질문이 혹시 많이 다르신 게 아니면 그 답을 듣는 게 어떻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사회가 좀 프레임으로 짜고 있는 게 아닌가, 아, 이거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왜 바위를 내셨어요? 왜? PD님 죄송한데 이분 조금 전에 지신 분이지만 이분 질문까지 함께 듣고 대답을 좀 들어보면 어떻겠습니까? 예. 예. 마지막 질문에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항상 인생에서 지는 것이 꼭 지는 것은 아니더라. 마지막 어깨가 굉장히 무거우십니다 지금. 아까 제가 이제 들어보면서 다양한 이제 생산 가능 인구의 다양한 범주를 넓혀라. 뭐 여성도 있고 청년도 있고 외국인도 있고 이랬는데, 전 아까 약간 질문에서 나왔는데 로봇과 인공지능 이런 부분들이 좀 대체가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 가정에서도 이미 뭐 로봇 청소기, 식기세척기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잘 사는 그 소수의 잘 사는 그 가정에서만 있었던 건데, 이제는 굉장히 보편적으로 대부분의 가정들은 그걸 이제 기본 옵션으로 다 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점점 우리는 그런 가정 노동에서 점점 벗어나고 점점 우리들이 해야 되는 노동의 범위는 더 줄어들 수 있고,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또 새로운 대안 중에 하나가 결국 로봇과 인공지능이 더 집중을 하고, 우리 남은 인간들에 대해서는 기초 소득을 보장하고, 이런 식으로 아예 어차피 우리나라가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나라라면 아예 우리가 정말 전 세계적으로 프레임 자체를 바꿔버리자. 새로운 세계에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버리자. 정말 메카닉적인, 그리고 정말 기초소득, 새로운 실험을 해보는 건 어떨지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는지. 네. 저 첫 번째 질문은 기억은 혹시 나세요? 정리해 봅시다. 하나는 인구 감소의 긍정적인 측면. 선생님 첫 번째 질문이 뭐셨죠?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질문 두 개를 세이브. 하나는 사교육비였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질문이었고, 인공지능과 로봇 내지는 다양한 새로운 시스템을 우리 사회가 먼저 치고 나가서 만들어 보는 건 어떻겠느냐. 기왕 우리가 제일 문제라고 하니 기초소득, 그래도 여야 양쪽의 그 용어 중에 하나를 선택하지는 않으셨네요. 비슷한 개념인데. 계속 사실은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구학에서 보면 이제 뭐 고전적인 이런 책들 봐보면 옛날에 농경이 이렇게 딱
이제 도입이 됐을 때 처음에는 그냥 화전민처럼 이렇게 살았다고 해요. 일하고 딱 땅 버리고 그다음 또 새로운 땅 가서 하고 그게 훨씬 더 쉬웠던 거죠. 그러던 것이 어느 순간부터는 그 지역에 한 자리에 머물러 가지고 그 땅을 계속 이용을 합니다. 계속 이용을 하려면은 계속 지력을 보충해 줘야 되니까 비료를 갖다 만들어서 뿌려 줘야 되고 땅을 뒤집어야 되고 그러면은 몇 배 이 수확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생산성이 확 올라가는 겁니다. 문제는 그게 힘든데 그걸 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옮기는 것이 사실은 훨씬 더 쉬웠던 거예요. 그런데 인구가 이렇게 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살려고 하면 그게 압력이 돼가지고 그 기술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까지 저는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모든 건 다 가능성이에요. 근데 다만 지금 우리 시점에서 아마 훨씬 더 작은 사람들이 여기 앞으로 이제 모여서 살게 될 겁니다. 막 바로 몇 년 내는 아니더라도 지금부터 10년, 20년 후가 되면 돌이켜 보면 지금보다 훨씬 작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주변에 사람 수도 훨씬 더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바뀌어야 될 것들 아마 그런 변화들을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는 있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일하는 게 쉬워지고 조금 더 여유로워지고 그 모습 그런 이야기는 전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농경에서도 사실은 더 힘들어졌고요. 사실 예전에 생각해 보면 컴퓨터 도입되기 전에 사무실에서 일했을 때는 서류들 그렇게 많이 안 만들었어요. 이거 오타 나면 옆에 이렇게 화이트나 뭐 이렇게 칼로 긁어내고 다시 하고 지금은 계속 프린트 계속 새로 하고 작업이 몇 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늘어나는 생산성만큼 우리는 또 뭔가를 갖다 해낸 거 해야지 되었던 상황이거든요. 아마 그런 변화들이 계속 같이 맞물려 갈 겁니다. 그런 의미는 앞으로 이 변화들을 우리가 잘 적응을 하면 사실은 인구 감소 자체는 적응만 하면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적응이 쉬운 건 아니거든요. 과거에 100만에서 80만, 60만 그리고 40만 오는 시점까지는 왜 문제를 못 느꼈느냐. 그때까지는 길 계속 넓히고 집 계속 짓고 뭐 어린이집 같으면 어린이집을 더 지어야 된다라는 게 문제였고 대학 교육을 더 시켜야 된다라는 게 문제였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성격이 완전히 다른 과제가 지금은 주어진 겁니다. 대학교를 계속 더 지을 게 아니라 야, 이대로 둬도 그냥 대학교에 가려는 애들이 부족해. 어린이집에 가려고 하는 아이들이 부족해. 한국이 그동안에 발전해 오던 지난 뭐 2020년 이 시점까지의 우리의 과제들과 전혀 다른 성격의 과제가 지금 막 제시가 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서 말씀드린 그냥 나이브하게 뭐 우리 변화 계속 적응 잘 하고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그러지 않은 생각이 지금 필요하다는 거죠. 이제는 축소의 상황에서 질적인 변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생각도 우리 시스템의 변화도 훨씬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씩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인 것처럼 이런 위기의식을 다 공유를 하고 같이 바꾸려고 하면 저는 적응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질문의 답도 같이 좀 주신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까지의 투자는 사실은 투자도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주식 투자를 해서 혹은 부동산 투자를 해서 돈 버신 분이 있겠으나 솔직히 본인이 특별하게 어떤 생각과 전략과 치밀한 검토를 통해서 나만 돈 벌었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대세의 물결에 운 좋게 들어가면 먹는 거고 거기서 잘못해서 삐끗하면 조금 못 먹는 거고 이제 그런 거였어요 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정말 이제 그동안의 흐름과는 전혀 다른 근육이 필요한 이거 잘 돼요라고 하면 그건 질문이 이상한 즉 이 동네 상가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면 과거에는 잘 돼요 또는 잘 안 돼요인데 앞으로는 이 중에서 5개는 망하고 2개는 대박이 날 겁니다 하는 식의 결과가 항상 벌어질 거예요. 예를 들면 전국의 유치원들은 많이 어려워질 수 있는데 유치원이 사라지면 거기에 있는 분들이 다 어떤 특정 한 곳으로 모이지 않겠습니까? 아이를 버릴 수는 없으니까. 그럼 그 동네 유치원은 갑자기 대박이 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고 주식도 마찬가지가 될 거고 전반적으로 다 좋고 전반적으로 다 어려웠던 상황에서 벗어나서 트렌드 메가 트렌드가 사라지고
각각이 각각 달라지는, 부동산도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에 대한 질문은 이상한 질문이고 어디가 몰락하고 어디가 뜨고 있습니까 하는 그 질문이 유효한 질문이 되는 그런 때가 올 것 같고, 그러려면 예전처럼 그냥 길에서 지나가다가 가볍게 손에 잡히는 경제 듣는 것만으로는 답이 안 되고 매우 열심히 들어주셔야 되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예. 교수님 혹시 뭐 못다한 이야기 있으시면 이 주제와 관련해서 또는 뭐 그냥 답답한 인생과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글쎄요. 아마 이제 많이 이제 고민들을 하시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 어떻게 자기에게 다가올 것인가라는 고민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꼭 우리 사회 전체는 아니더라도 아마 부분별로 이해관계 조정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각자 도생을 바꿔주려면은 그 안에서 어떻게 나는 무엇을 하고 나는 무엇을 타협을 하고 그거에 대해 또 그걸 갖다 어떻게 요구할 것인가라는 고민들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올해 여름, 올해 가을에도 아기들이 태어날 거고 내년에도 아기들이 태어날 텐데 태어나는 아기들은 엄마 아빠들이 이런 고민하고 있었다는 걸 아마 모르고 또 태어나겠죠. 예. 자, KDI 국제정책대학원 최슬기 교수와 함께한 저출생 또 인구 문제 우리의 미래에 대한 고민 여기서 일단 마무리하고 저희가 또 한번 교수님 설득해서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도 또 중요한 이야기들 모셔서 들어볼게요. 보통 이렇게 한 번 오시면 한 번 오시기가 어렵지 두 번, 세 번부터는 그냥 끌려오시더라고요. 예, 도와주시길 바라고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